안녕하세요. 일곱 심포지움 7 기후보건 영향평가 지표개발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단국대학교의 권호장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인데 속담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심포지움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을 이제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폭염이나 한파, 뭐 기상이변, 뭐 공기 오염, 그다음에 뭐 감염병 등 이렇게 좀 다양한 건강 영향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보건의료 기본법에 기후 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영향 평가를 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관련 있는 질병의 어떤 발생 추이나 그다음에 성별, 지역별 분포, 그다음에 취약 기층에 대한 그런 영향들을 이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법에 따른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방의학회와 공동으로 3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기후보건 영향 평가의 지표로 폭염, 한파, 감염병,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오염 네 가지를 우선 잡아서 그 평가 지표를 이제 개발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원을 통한 평가인데 그 자료원의 속성이 어떤 거는 이제 감시를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원으로부터 모델을 통해서 이제 추산해야 되는 자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 10년 대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해에 어떤 질병 발생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료원에 따라서 어떤 자료원들은 이제 2010년부터 가용한 자료원도 있지만은 또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응급 진료 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부터 가용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의 자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제 최근 10년 자료를 이제 기준치로 하는 거지만 자료원의 속성에 따라서는 평가하는 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평가에 사용하는 이제 자료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관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제를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폭염은 이제 임면희 교수, 그다음에 한파는 김경남 교수,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은 김종원 교수, 그다음에 공기오염은 이제 배상혁 교수가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심포지움에서는 이 맡으신 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슈다 보니까 오늘 발표와 토론도 이제 국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이제 임현희 교수께서 폭염의 어떤 평가 지표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임현희 교수는 보건통계학 분야의 박사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연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후보건 건강영향 평가에서 폭염에 관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평가 지표에 들어갈 폭염 영역에서의 이제 지표들을 다양한데요. 일단 크게는 표본 감시, 그다음에 전수 감시, 그다음 추산 이렇게 크까지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다 이번 평가 지표에서는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 뭐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온열 질환으로 그 발생한 환자들과 혹시 사망자들을 저희가 지표로 이용을 하였는데요. 온열 질환은 이제 ICD-10 기준으로 T67인 경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범위는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봤을 때 2018년도에 가장 높은 감시 체계에서 이제 그 환자 수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이건 48명은 이제 사망자 숫자입니다. 파란색인데 다른 데서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환자 수를 저희가 지역별로 그다음에 연도별로 나눠 이제 배열했을 때인데 이렇게 가장 높게 나올 때가 2018년도 자료이고요. 보시면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유는 경기도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지역별로 이제 그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를 해서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전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제주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앞서 보여드린 건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사망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통계청에서 집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추출을 하였고요. 여기서 봤을 때도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사망률을 여기 그 지역별로 그 인구 10만 명이다 비교했을 때는 전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응급실 방문자 수를 저희가 네디스 자료를 이용해서 집계를 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네디스 자료는 2014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18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7,546명의 온열실 응급실 방문자 수가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응급실 그 네디스에 있는 응급실 방문자 숫자는 개인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방문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응급실 방문자 숫자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했을 때 사망률 아니고요. 응급실 방문자 숫자를 봤을 때 전남에서 12.1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제주 그리고 충북 순서였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온열질환 입원 환자 숫자를 저희가 평가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도 18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4,407명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때 인구 10만 명당 했을 때는 전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북, 충남 순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그 기존에 방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감시 체계나 혹은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온열 질환으로 그러니까 즉 ICD-10에서 T67로 온 경우만 했었다면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추산을 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폭염이 왔을 때 온열 질환만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세부 질환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사망자 수를 볼 때는 저희가 세부 질환 나누기가 숫자가 작아서 일단 전체 사망자 숫자에서 폭염으로 인했을 때는 얼마 더 초과 사망이 되었을까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연구 방법은 일단 상대 위험도를 각 지역별로 계산을 해서 전국 평균 상대 위험도를 산출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망자 산출은 일별 사망자와 기온 차이, 즉 그 33도가 저희 폭염 기준 일최고 기온 폭염 기준이라서 그 날의 일최고 기온과 33도의 차이 값을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폭염 여부였을 때를 고려를 하여서 사망자 수를 산출하였습니다.
폭염 노출은 대구에서 33. 그러니까 여름 동안 33.11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초 기온은 서울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초과 사망 숫자는 이 모든 일에 발생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33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폭염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날들에서의 날들이거든요. 그때 발생한 사망자 숫자를 저희가 그 상대 위험도에 곱해가지고 산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전체 사망자 숫자에 대한 분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상대 위험도를 전국 평균을 산출을 하여서 1연도별로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18년도 80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 아무래도 인구가 고려되다 보니까 초과 사망자 숫자는 이제 경기, 서울 순선으로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값은 2010부터 19년도고 세종은 12부터 19년도만 그 추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은 폭염으로 인해서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 그 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초과 입원 환자 숫자까지 저희가 산출을 할 계획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응급실 감시체계에서 잡힌 온열질환 환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는 1,841명과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계청 자료에서 이제 통계청 자료를 이용했을 때는 온열질환 사망자가 39명, 그 다음에 네디스 자료를 이용했을 때는 3,481명, 입원 환자 수는 1,888명, 그리고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했을 때는 1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아직 저희가 산출 안 해서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 지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연도에 이렇게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이 지표들은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면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폭염의 어떤 영향을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그 심포지움에 참석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이제 Q&A 창에 올려주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폭염을 봤으니까 이제 한파에 대한 영향을 볼 건데요. 그 한파의 영향에 대한 발표는 이제 그 아주대학의 김경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경남 교수님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예방의학으로 이제 박사를 하시고 현재 아주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경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폭염에 대한 폭염 건강영향 지표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이제 한파 건강영향 지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온난화를 생각을 하시면은 폭염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한파 역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래의 일체적 기온의 연체 최소값은 증가하고 극한 저온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온 관련된 사망 중 대부분은 폭염보다는 저온에 의한 경우가 많고 호주와 영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총 사망 중에 한 7% 정도가 저온에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더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일반 인구 집단에서 저온에 대한 톨러런스가 감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험을 하였듯이 극지방의 그 제트기류 약화 때문에 중위도 지역에서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파의 건강 지표는 아까 들으셨던 폭염 건강 지표와 유사한데요. 그 감시 체계를 그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3개가 있고 그 외에 그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초과 사망자 수,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 초과 입원 환자 수 등을 또 추가로 산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같은 경우는 표본 감시 체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통계청 건강보험 청구 자료들은 전부 다 전수 자료를 이용해서 기술 분석한 결과이고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링을 거쳐가지고 산출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실 감시 체계는 아까 그 폭염에서 사용했던 그 감시 체계와 유사한데요. 좀 다른 점은 겨울에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해 겨울철 1월, 2월, 11월, 12월에 대해서 산출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 한랭 질환으로 인한 입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웃컴을 보았고 연도별, 시도별 그리고 환자의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에 따라서 추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후 나오는 그 연도는 전부 다 폭염 같은 경우는 2013년이라 그러면은 그 해 여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겨울은 그 전해하고 그 다음 해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2013년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2013년 11월, 12월과 2014년 1월, 2월까지를 합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반밖에 이제 산출이 안 된 거고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2019년 12월, 12월, 2020년 그 1월, 2월까지 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해하고 끝나는 해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끝나는 해를 특히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한랭 질환자 수는 그 연평균 한 365건 정도 체크가 되었고 그중 남성이 더 많고 그 65세 이상은 137명으로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서 한랭 질환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게 추계가 되는 식별이 되는데요. 2018년에 8명, 12명, 9명, 23명, 9명, 12명, 3명, 2명 등으로 그 응급실 감시 체계 자체에서는 작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청 사망 자료에서 사망 원인을 통해서 한랭 질환 사망자 수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1월, 2월, 12월, 12월까지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통계청의 ICD-10 코드 중에서 T68, T33에서 35, T69로 인한 사망자 수만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T68은 저체온증이고 33에서 35는 전부 다 동상, 동창 이런 내용들이고 69는 저하된 온도의 기타 영향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전체를 보시면은 그 통계청 사망 자료로 인한 한랭 질환 사망자 수는 아까 그 표본 감시 체계를 통해서 산출된 것과는 사뭇 다리 상당히 많은데요. 평균 보시면은 연평균 한 200명 정도 체크가 되고 있고 가장 적은 해는 2019년에 140명이었고 가장 많은 해는 2010년에 291명이었습니다. 다른 패턴들은 아까 그 감시 체계랑 비슷한데요. 남성이 더 많고 65세 이상은 한 48% 정도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청구자를 통해서 이제 국민 전체에서 한랭 질환 관련 입원 수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2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동안의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였고 그 ICD-10 코드로 T68, T33에서 35, T69 이렇게 저체온증과 동상 관련 그 진단명으로 입원하신 분들을 기술 분석을 하였습니다. 10년간 한랭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수는 연평균 한 700명, 780명 정도 되었고 그중에 남성의 분율이 더 많았습니다. 65세 이상의 분율은 38%였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위도가 높고 또 인구가 많은 경기 지역, 서울 지역에서 151명, 111명 등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여드릴 그 지표들은 전부 다 모델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얼마만큼 초과 비염이 발생했는지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그 네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는 통계청 사망자료 기반의 초과 사망자 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산출한 모델링 방법은 아까 그 폭염과 유사합니다. 각 시도별로
기상 및 그 사고사를 제외한 사망자를 이용해 가지고 역치 기온을 통상 마이너스 12도 한파 기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단순하게 한다면은 마이너스 12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도 이하에서 기온 1도 감소에 따라서 시도별 사망 위험도를 산출한 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평균 상대 위험도를 산출했습니다. 결국 스텝 1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국의 마이너스 12도 이상일 때 기온 1도 감소에 따른 상대 위험도를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일최저기온 사망으로 인한 초과자 사망자 수를 익숙한 그 초과 사망 공식을 통해서 산출했습니다. 이때는 폭염과 마찬가지로 일체적연이 마이너스 12도 이상인 날에 대해서만 산출을 한 결과라는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6개 시도별로 각각 통상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인 코시포 화성 회기 모형으로 구축하였고, 온도 관련된 연구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렉 모델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확립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이너스 12도 이상에서만 리니어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고, 보정 변수는 상대 습도, 그리고 일주일 무슨 요일이었는지, 그리고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도와 각 연도부터 시작한 날짜 등에 대해서 보정하였습니다. 이 보정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논문 리뷰를 거쳐 가지고 기존 해외 출판된 논문들에서 연구들에서 보정되어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보정하였습니다. 초과 사망자 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12도 이상에서 1도씩 기온이 감소할 때마다 몇 명이 이제 초과로 사망하는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2010년 가장 적은 해는 2019년에 5.2, 2015년에 4.5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은 해는 폭염도 이제 2018년도에 가장 초과 사망자 수라든지 그런 게 많았는데, 한파 역시 2018년도에 가장 초과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초과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연평균으로 평균을 내보자면은 매해 1도 마이너스 12도 이하에서 1도씩 떨어질 때마다 63명씩 더 사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응급실 방문자로 기반으로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 모델링을 하였고, 세부 질환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한랭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초과 방문자 수를 산출하였습니다. 향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랭 질환이지만 또 근거의 수준은 좀 낮긴 하지만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응급실 방문자 수 이런 게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한랭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를 우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의 수준도 높고 그걸 우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한랭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수를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 모델링을 기법을 사용해서 일최저기온 마이너스 12도 이하에서 기온 1도 감소에 따른 상대 위험도를 산출한 다음에 각 시도별로 각각 산출을 하고 전국 평균 상대 위험도를 추산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모델을 사용하였고, 역초기온 1도 감소 시에 연평균 25.8명의 초과 응급실 방문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았을 때는 아까와 일치하게도 2018년도에 이제 가장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가 많았고, 남성에서 더 많았고, 65세 이상에서는 20.8%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마찬가지로 위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경기, 서울 지역에서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가 76명, 30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를 이용해서 초과 한랭 질환 입원 환자 수, 한랭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를 산출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마이너스 12도 이하에서 1도 감소에 따라서 얼마만큼 전국에서 한랭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는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치 기온 이하 1도 감소 시 연평균 19.3도 3명의 초과 입원이 발생하였고 연도별로는 마찬가지로 2018년에 한파로 인한 초과 응급실 범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65세 이상은 63.6명으로 초과 입원 환자입니다. 입원 환자의 33%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지역에서 초과 입원 환자 수가 각각 124명, 33.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지표 이제 간략히 보여드렸는데요. 종합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이제 한파나 저온의 기준은 좀 확립되지 않고 연구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기온들을 전부 다 겨울철 기온들을 전부 다 쭉 나열을 해가지고 최저 기온이 하위 10%로 보는 10%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위 5%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이너스 5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WHO라든지 뭐 이렇게 확립된 기준은 없고 건강 지표를 보더라도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몇 도 이하에서는 괜찮다가 몇 도 이상에서는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스레시홀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행정 기준에 따라서 마이너스 12도를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 그 이하일 때 건강 영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시사점을 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기준이 마이너스 12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사점을 주지만 이 기준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초과 이런 건강 결과를 산출을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온을 뭐 10도에서 20도 사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기준에 따라 그 기준 이하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2도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망률이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2도 이하인 사례가 남부 지역에서는 또 되게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다 산출이 초과 사망이 0으로 이제 체크돼 가지고 초과 사망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의 산출 결과는 저온으로 인한 일반적인 건강 악영향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특정 정의에 따른 사망과 한랭 질환의 영향을 추계한 것을 해석해야 되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추계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숫자는 이제 결정된 방법론에 따라서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볼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 가치, 정책적 초점에 따라 가지고 합의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시범 사업등을 통해 가지고 3년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 이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되게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향후 한랭 질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질환들 그리고 다양한 스레시홀드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좀 더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지구 온난화하고 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로 이제 온열 질환만 생각하지만은 사실 한랭 질환도 좀 많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학적 측면에서는 이제 한파 자체를 좀 정의하는 게 또 과제라는 걸 이제 같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영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는데요. 감염병 부분은 성균관 대학의 김종원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종원 교수님은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제 의학 박사를 하시고 현재 성균관 의대 사회의학 교실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종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의대 사회학 교실의 김종원입니다.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감염병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이제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감염병으로는 주로 이제 곤충 매개 감염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곤충매개 감염병 자료로는 이제 모기매개 감염병에서는 댕기열과 말라리아 자료가 있고, 진드기매개 감염병으로는 찌찌가무시증, SFTS 그리고 라임병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감염병은 모두 법정 감염병으로 전수 감시 대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산출된 해부터 2019년까지 이제 데이터가 획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전수 감시 법정 감염병 신고 자료가 있고, 장관 감염증으로는 살모넬라 감염증, 캄필로박터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표본 감시 자료들이 이제 획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본 연구에서 메인에 가까운 내용인데 장 감염 질환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획득을 했습니다. 기준은 이제 ICD-10 코드를 기준으로 A00부터 09까지에 대해서 하나의 자료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2010년부터 18년까지 9년치의 자료를 저희가 획득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일한 ICD-10 코드에 대해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 네디스 자료를 2014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료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특징과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곤충매개 감염병이 모두 기후의 영향이냐? 그러니까 폭염과 한파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폭염과 한파는 그 외부 자극 요인이 이제 기온인데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100% 그대로 반영이 된 반면에 곤충매개 감염병은 이제 중간에 사람이 질병까지 가기 전에 이제 곤충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의 영향이 그 곤충의 라이프 사이클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곤충들의 이제 밀도 같은 거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러한 온도 자체가 그런 곤충들이 사람을 바이팅하는, 그러니까 물거나 흡혈하는 또 비헤이비어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기후 요소의 기여도가 이 질병까지 갈 때까지 몇 %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사실 산출된 그런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댕기열을 보시면은 댕기열 같은 경우는 100% 국외에서 감염된 환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할 때 도대체 이 기후는 국내의 기후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하고요. 또 국외에서 감염된다고 하면 결국 국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환자도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국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댕기열 환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른 그런 기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라리아인데요. 말라리아는 대부분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이긴 하지만 북한의 환자 발생 수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코노믹 디지즈로 알려져 있는 감염병인데 사회 경제적 질병으로 기후 요소 영향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요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DMZ 이북에 존재하고 있는 북한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기후 요소의 영향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진드기매개 감염병인데요. 진드기매개 감염병은 이제 찌찌가무시증은 마이트 본 디지즈이고 SFTS나 라임병은 참진드기 틱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국외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마이트와 틱에 대해서 이런 감염병의 영향을 평가를 할 때 그 환자 수 증감을 논하는 게 아니고 서식지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서식의 북방 한계선이 얼마나 북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이러한 기후 요소에 대한 감염병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아까 한파와 폭염에서 한랭 질환과 폭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저희 이 과제에서는 대부분 이 환자의 수치, 몇 명의 환자가 더 발생을 했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또 역시 똑같이 어떻게 기후 요소의 기여도만 따로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입니다. 콜레라도 역시 90%가 국외에서 감염됩니다. 댕기열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내 기후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국내에서 감염되는데 국내 기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반영해서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한랭과 폭염과는 다르게 역시 여기도 중간에 이제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바크테리아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또 놓여 있고요.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국내 국외 1대1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세균성 이질은 뭐 양쪽으로 다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식품외계일 수도 있고요, 수인성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단 아웃브레이크 영향이 굉장히 커서 실제 기후보다는 그냥 한번 아웃브레이크가 크게 지나간 연도는 피크가 굉장히 크게 오게 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100% 거의 국내 환자이고요. 해수면 온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후보건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기온과의 관련성을 산출하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문제는 환자가 연간 50명 내외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수치 산출에 대한 사실 고민이 존재합니다. 장관 감염병증은 이제 표본 감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연간 약 192개 정도 기관에서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표본 감시 기관의 수가 고정돼 있지 않고요. 뭐 특정에는 굉장히 적게 출발을 했다가 또 200개를 넘어갔다가 또 탈락하는 기관이 생겨서 이제 기관 수가 계속 변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지표에 포함시킬 때 이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은 거기서 리포팅한 환자가 이제 인구 집단 대표성을 정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감염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보 자료와 응급실 방문 자료 두 개가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는 이제 입원 환자를 갖다가 전수로 잡더라도 이제 환자별로 질병 에피소드를 설정을 해서 이제 일별로 몇 명의 환자가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가. 네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기준이 아니고 응급실 방문 건수로 이제 산출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에서도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일별로 자료가 존재하는 좋은 자료원이긴 한데 문제는 연구 방법론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레퍼런스를 찾아보더라도 장감염 질환과 기온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2018년 이후부터 뭐 스페인이나 홍콩, 일본을 중심으로 몇몇 연구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기온과 건강 영향에 대해서의 양반응 관계는 U-쉐이프 형태를 보이게 되어지고요. 특정 기온에서 가장 적은 역치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 폭염 같은 경우는 33도 이상이라는 그런 온도, 한랭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2도 같은 그런 기준 온도를 연구 논문에서 제시는 하고 있는데 이런 장감염 질환에 대해서 그런 기준 온도는 얼마이냐 했을 때 나라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몇 도를 설정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감염 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디스 자료에서는 이제 네디스 DB와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환자가 얼마나 증감을 하느냐를 갖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ICD-10 A00부터 09까지 응급실 방문한 환자 일별 환자 수를 16개 시도별로 집계를 했고요. 기온 자료는 이제 기상청의 종강 기상 관측소를 16개 시도 일별 평균 값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모형은 이제 DLLM 모형을 해서 비선형적 관계와 시간 재현 효과를 동시에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잠복기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의 잠복기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장감염 질환 같은 경우는 박테리알 디지즈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의 피크를 보이고 역시 로그 노멀 분포를 보일 거고요. 바이럴 다이아리아,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은 한 일주일 정도의 정점을 보이고 역시 로그 노멀 분포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특정 레그에서의 어떠한 영향력만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간에 걸친 레그에 대해서 그게 큐뮬러티브에 대한 파퓰레이션 어티빌리티 레이트 PAF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2014년에 안토니오 가스피리니가 이제 그런 통합된 DLM을 사용했을 때 통합된 어티빌리티 리스크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의 점선은 16개 시도에서의 그 양반응 도즈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U-쉐이프는 맞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 피크의 높이는 점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메타를 했을 때 여기 빨간색 선과 실내 구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구간이 이제 아까 제가 그 레그가 다를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은 레그가 0에서 28일까지 줬을 때의 도즈 리스폰스 커브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점선은 레그를 0에서 7일까지 줬을 때 도즈 리스폰스 커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한 20도를 기준으로 이제 U-쉐이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갈 때는 박테리아의 영향이 바이럴 다이아리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란색 점선을 따라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른쪽 20도 오른쪽을 따라갈 때는 대부분 세균성 설사에 의한 장 감염 질환이 많기 때문에 초록색 점선을 이제 따라가는 게 더 맞는 이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럴과 박테리알 디지즈의 잠복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낮은 기온은 이제 바이러스성 설사, 높은 기온은 상대적으로 세균성 설사가 기인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방금 그 큐뮬레이티브 어소시에이션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봤을 때 이거를 온도별로 쪼개 보면은 오른쪽에서 27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영향을 받는 잠복기의 그 파지티브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기간이 0에서 10일까지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박테리아에 의한 영향력이 클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영하 1도에서의 잠복기를 보면은 한 1일부터 시작해서 한 26일에 걸치기까지 다 파지티브 이제 RR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RR이 장기간에 걸쳐서 양성 파지티브가 나온 거는 결국 이제 바이럴 다이아리아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된 결과가 국제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는 없지만 이게 그렇게 잘못 산출된 결과가 아니고 산출은 잘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전체 남성, 여성, 그다음에 연령별로 나눠서 이렇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 고민이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UCF를 보인다고 했는데 환자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그 역치 온도를 얼마로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20.5도입니다. 남녀로 나누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걸 연령별로 쪼개다 보면은 5세 미만에서는 24도부터 시작해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쭉 감소를 해서 65세에서는 11.7도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일 때 도대체 역시 그 온도를 갖다 몇 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으로 어떠한 사실 논문도 찾아보기 어려웠었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그럼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그러면은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일별 온도를 놨을 때 5%과 95%를 끊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영하 1.2도 이제 영상 27.5도로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5% 이하의 온도에서의 기후위험 균율을 산출하면은 여기 가운데 테이블처럼 이제 산출이 가능할 거고요. 95%로 해서 그러면 굉장히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박테리아로 인한 것만 또 따로 추출을 해보자고 하면은 역시 또 여기 극한 더위로 인한 기여도를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냐에 따라 다르게 산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11.7도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더 환자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65세 이상을 잡아야 될까? 왜냐하면 영명이 나오게 됩니다. 점점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전문가들께서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과 진드기매개 감염병은 타 기후보건 영향평가의 대상인 폭염, 한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과 다르게 중간 매개체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매개체 감염병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영향, 개인의 이뮤니티, 그다음에 해외 여행객 수의 증가에 따라 발생 규모가 영향을 받고 있고 기후 요인 기여율을 산출하기 어렵다입니다. 그리고 모기 매개체 및 진드기 매개체에 대한 기후 영향은 서식지 북상, 활동 기간의 확대 등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환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서식지 북상이라든가 활동 기간의 확대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에 매개체 자체의 수치적 자료원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일부 감염병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된 환자 수가 많아서 국내 기후 영향은 아닙니다. 장 감염 질환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통일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기준 온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염성 질환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 감염 질환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한 결과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그 공기 오염에 대한 부분을 그 배상혁 교수님이 해주시겠는데요. 그 배상혁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배상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배상혁입니다.
저는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또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오염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양상 또는 대기오염이 분포하는 양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오염이 영향을 받고 대기오염 때문에 기후변화가 영향을 받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대기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건강영향 지표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의 건강영향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사실 저희 이 기후보건 영향평가에서 지금 산출하는 지표는 이제 첫 번째 대기오염 건강영향 지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대기오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아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보건 영향평가에서는 그냥 대기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건강 영향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이번에 산출한 지표, 그러니까 초과 사망자 수나 초과 입원자 수는 기후변화라는 그 요인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오존인데요. 오존이 얼마나 변해서 오존이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서 오존이 이만큼 상승하면 사망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을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건강영향 지표는 사실은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다 거의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네 가지 지표를 산출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나눠서요. 초미세먼지의 단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초과 입원자 수, 그리고 장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 이렇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존에 대해서는 단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 한파나 폭염 또는 감염병은 이 병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파나 폭염 같은 경우는 온열 질환이나 또는 동상이나 이런 특정 질병 또 있고 간접적인 다른 질환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는 한파에 의한 질병이다 또는 폭염에 의한 질병이다 정해진 거는 그냥 카운트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또 이제 초과 사망자 수나 초과 입원자 수 같은 것은 통계적 모형에 의해서 산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이 병은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지표는 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미세먼지 단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인데요. 저희가 지난해까지 이전 연도에서 이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7개 대도시의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한 상대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전체 사망, 비사고 사망, 심내혈관 질환 사망,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상대 위험도를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 과제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2015년 이전에는 PM2.5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도 모델링으로 산출한 자료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PM2.5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면 그래도 한 5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새로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은 다 관련성의 음의 값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자료가 보여주는 어떤 분석을 하든 최근 자료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초과 사망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음의 값이 나오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 연도에 산출했던 상대 위험도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대도시 자료를 사용해서 산출한 위험 함수를 전국에 적용을 해가지고 초미세먼지가 2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 사망자 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연도별로 계산을 했고요. 연도는 PM 2.5가 공식적으로 측정된 2015년부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그 초과 사망자 수니까 인구가 많은 곳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많긴 하지만 경기도에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한 2,000명 전후에 이제 그 단기 노출에 의한 사망자 수, 초과 사망자 수가 산출이 되고요. 2019년에는 한 2,135명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다른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다 산출했습니다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초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700명 전후가 연간 발생을 하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667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초미세먼지 단기 노출에 의한 심내혈관 질환의 초과 입원자 수입니다. 그래서 위험 함수는 역시 지난 해에 과제에서 산출했던 그 상대 위험도를 사용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7개 대도시에서 산출했습니다. 7개 대도시에서 산출한 이 값을 전국에 적용을 해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2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 입원자 수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산출했는데요. 주요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심내혈관 질환 전부 다 포함된 건수가 되겠고요. 그거 말고 이제 허혈성 심질환만 따로 떼가지고 또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대 위험도가 전체를 다 심내혈관 전부 다 하면 1.001 정도가 되고요.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1.0058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1.0010이라고 나온 이 상대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지표이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을 했고요.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심내혈관 질환보다 더 높은 상대 위험도 값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산출한 값을 보시면 전체 심내혈관 질환 초과 입원자 수는 2019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9,800명 정도로 산출이 됐고요. 이전의 숫자들에 비하면 조금 낮아진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4,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전 연도에 비하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인데요. 이 장기 노출에 대한 위험 함수는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GBD에 사용하는 IER 2016년에 산출된 IER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2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초과분에 대해서 추산을 했고요. 사망 원인을 전체 사망,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 폐쇄질환, 폐암, 급성하기도 감염 이렇게 나눠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은 뭐 2019년에 한 23,000명 정도인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급성하기도 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입니다. 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뭐 수는 굉장히 작고 점점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존의 단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개 대도시 자료에서 산출한 위험 함수를 사용해서 전국의 숫자를 추산을 했습니다. 올해 산출된 오존의 그 초과 사망자 수는 그 미세먼지와 다르게 새로 2010년에서 2019년 자료를 사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하는 기준은 30pp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9년에 2,800명 정도가 초과 사망한 것으로 산출이 됐고요. 근데 보시면 이 오존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1,200명,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오존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럼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거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개념은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오존이 상승을 하고 오존이 상승한 것 때문에 건강 영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두 가지 계수를 산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로 표시된 아이디어는 오존에 대한 기온의 함수, 그러니까 기온이 1도 변하면 오존이 몇 ppb 올라가느냐 이고 기저 대비 상승한 기온을 곱하면 그게 기온 상승 때문에 생기는 오존의 상승분이다. 또 그만큼 오존이 올라가면 거기다 위험함수 곱하면 이제 건강 영향이 나온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작년에 사실 이렇게 산출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좀 그 사운드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새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보여드린 건 이렇게 가는 것만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모양인 거죠. 기온 상승 때문에 사망도 증가, 다이렉트하게 사망이 증가하는 게 있고 오존을 통해서 사망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이펙트와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디에이션 애널리시스를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나오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 화살표가 관련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각각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요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아까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1번은 이제 오존하고 기온의 그 회귀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2번하고 3번은 사실은 오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온 상승이 이 컴파운더입니다. 또 기온 상승의 입장에서 보면 오존이 컴파운더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은 모형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1에서 산출한 거랑 요 2번, 3번에 산출한 거랑 2번에서 산출한 거랑 이제 곱하면 그게 인다이렉트 이펙트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모형을 좀 더 다듬어야 되고요. 최적의 모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리미너리하게 결과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기온이 오존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제 0.67. 그러니까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오존이 0.67 ppb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2번하고 3번 오존이 사망에 영향을 주는 거는 0.00019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온이 사망의 증가에 대한 계수는 0.002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계산하면 이게 ACME인데요. 0.0001273 이렇게 계수가 하나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념을 이제 실증하는 의미에서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0.0001273이라는 거를 그 위험 함수로 삼고 그다음에 1960년에서 90년 사이 평년 일별 평균 기온을 가지고 와서 매년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매년 이 60년에서 90년 사이의 평균 온도보다 초과하는 그 온도분에 대해서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8명이고 뭐 쭉 계속 늘어나서 2019년에 12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서울에서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했는데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형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게 있고요. 최적의 모형을 찾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메디에이션 애널리시스를 하는 뭐 R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 패키지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기온과 사망 또는 기온을 이제 오존에 보정을 하는 경우 뭐 이럴 때 이제 비선형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이 비선형 모형을 잘 핸들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에서는 이제 수동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냥 다 값을 다 따로 산출해서 이렇게 계산한 값이 그냥 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 해도 이제 값은 제대로 나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확실성을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95%의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그냥 그 몽땅 다 부스트랩으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린 다른 미세먼지나 그 기후보건 영향평가에 사용한 지표들처럼 여러 지역 그러니까 7개 대도시 지역에서 이제 산출된 값들을 메타 분석해가지고 통합된 위험 지표를 산출을 하는 게 여기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미세먼지와 이제 오존에 그 대한 영향을 평가해 주셨는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기온에 따른 오존 영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그 토론을 이제 네 분을 모셨는데요. 그 두 분이 이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그 토론해 주시는 분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 토론은 이제 김호 교수님,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김호 교수님이 해주시겠는데요. 그 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보건통계학 박사를 하셨고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호 교수입니다. 오늘 기후보건 영향 지표 개발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과 권호정 교수님과 세부를 진행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료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자료들, 예를 들면 온열질환 감시체계 자료나 감염병 자료의 그 충실성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온열질환 감시체계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연도별로 참여 정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적극성 정도가 좀 달라지는 것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의 그 질병 코드 적용도 옛날보다는 좀 더 온열질환을 더 많이 체크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 추세 비교에는 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지, 같은 해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 감시체계 자체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염병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염이나 한파 같은 거는 폭염과 한파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부분을 보면 폭염은 뭐 기상청이나 혹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것들, 근데 그 국가에서 폭염 정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한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상청에서 지금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것이 공식적인 폭염의 정의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가 됐는지 좀 약간 벽실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파 같은 것도 마이너스 5도씨 기준으로 하셨는데 사실 이제 국가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건강 측면에서 지금 대부분 환경 기준이 그렇듯이
이 건강 영향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한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국가 기준으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사실 근데 너무 또 큰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기상하시는 분들하고 좀 협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 정한 정의를 좀 더 이해하고 그걸 같이 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탐색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좀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뭐 큰 나라 미국 같은 큰 나라는 뭐 지역마다 이제 기준이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위해서는 뭐 절대 기온보다는 100% 타일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해서 등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사전에 어느 정도 정의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표도 대부분 초과 사망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것이라서 저희가 뭐 계산은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쉬운 지표를 만들 여지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염의 경우에 폭염 발생했을 때 뭐 10만 명당 사망이나 입원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폭염 일수가 해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폭염 일수가 왔을 때 이래야지 이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오래되다 보면 연령 구조가 지금 급격히 바뀌는 중이라서 뭐 연령 구조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등등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폭염이 왔을 때 몇 분이 사망하시고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응급실 방문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초과 사망보다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훨씬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저희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한번 좀 보는 것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감염병은 사실 이 모델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좀 하다가 요새는 뭐 액티브하게는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부분보다 기상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더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죠. 개념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델링,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좀 기초적인 연구가 사업이 조금 더 지연된 다음에 뭐 시간 추세 같은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후 변화에 의한 기여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가장 기초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 자료들을 정리해서 직접적인 기여율보다는 시간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기오염도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기후에 의한 영향과 대기오염을 이렇게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기후보건 영향 평가에서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담을 계산하는 게 이게 기후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존은 뭐 온도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오존에 의한 부담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강조가 덜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포함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런 좀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시스템을 법령에 의해서 이제 마련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오늘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5년마다 이제 발간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그 5년마다는 발간하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뭐 할 것인가? 뭐 자료 만들고 이런 게 1년에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로드맵을 좀 5년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해마다 뭐 들어가는 예산이나 노력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뭐 보고서 만들 때 제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도 사전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좀 제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평가 지표는 뭐 오늘 발표하신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담의 크기를 보면은 간접적인 초과 사망이나 이런 간접적인 부담이 굉장히 훨씬 큰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도 아주 좋은 꼭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그런 것들은 보고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더불어서 지자체 담당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이 본인 지역의 실정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추세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 되는 사업인데 잘 연구가 진행돼서 국민들의 건강을 기후변화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개별 평가 지표에 대한 토론뿐 아니라 전체 기후보건 영향 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역시 영상으로 이제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 김윤희 교수님이십니다. 김윤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시고 현재는 도쿄대학 보건대학원의 국제환경보건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김윤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정토론을 맡은 도쿄대학 김윤희입니다. 먼저 심포지움 지정토론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일본 거주 중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회 현장 참석은 어렵고 미리 보내주신 발표 자료를 토대로 사전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포지움 당일에는 제가 받은 자료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발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가지 영역, 폭염, 한파, 감염병, 그리고 대기오염 영역 모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셔서 방대한 양의 통계 분석을 진행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코멘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폭염과 한파 영향에 대해서 ICD 관련 내용인데요. 평가 지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감시를 통한 지표, 그리고 뒷부분은 통계 모델링 추정을 통한 지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앞부분 감시를 통한 지표는 ICD-10 코드의 External Causes에 속해 있는 코드 중에서 온열 질환의 경우 T67, 그리고 한랭 질환의 경우 T33과 몇 가지 이제 관련 코드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이미 응급실 감시 체계에서 정해진 코드를 사용하시면서 동일 코드를 사망자 수랑 입원 환자 수에도 적용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감시를 통한 지표는 external causes를 기반으로 이제 지표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뒤에 뒷부분 통계 모델링 추정을 통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사망 자료의 경우에는 external causes를 제외한 비사고 사망 자료만을 사용하셔서 초과 사망을 추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사용된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뒤에 통계 모델링 추정을 통한 평가 지표에는 포함이 안 되면서 초과 사망이 다소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초과 사망을 추정할 때 모든 사망 원인을 포함하는 사망 자료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 간의 통계 모델링에 사용된 기온 변수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폭염은 일일 최고 온도, 그리고 한파는 일일 최저 온도를 사용하고 있고, 감염병 영역에서 장감염 질환에 대한 모델링은 일일 평균 온도의 퍼센타일을 사용해서 각각의 extreme heat과 extreme cold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위험도를 산출할 때도 그 상대 위험도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폭염과 한파의 threshold temperature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영역에서 사용되는 DLNM 그래서 사용되는 기준치 reference temperature도 각기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추후에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 건강에 관련된 그 평가 지표들이 모니터링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영역마다 독립적으로 평가 지표를 추산하는 쪽으로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가 돼서 어떤 공통의 노출 변수를 사용을 한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할지 예를 들면 감염병 영역에서 폭염과 한파에 사용된 기온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폭염과 한파를 고려할 때 감염병에 사용됐던 기온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그 영역 간에 직접 비교 가능한 형태로 평가 지표가 추산되는 게 조금 더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오염 단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 추산에 대해서인데요. 전반적으로 7개 대도시 자료에서 추정된 상대 위험도를 다른 시도에 적용하셔서 초과 사망을 추산하셨습니다. 근데 인구의 연령 구조가 대도시와 나머지 시도와는 이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대부분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이 현재 방법으로도 추정 결과에 크게 차이가 없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장기적인 추가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인데요. 기온 이외의 다른 그 날씨 변수에 대한 평가 지표가 좀 부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나 홍수와 같은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평가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역학 연구를 통해서 산출된 근거나 방법론들이 아직 기온 연구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아마도 사고와 관련된 지표,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익사와 같은 그런 건강 아웃컴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셔서 포함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강수량 변화로 인한 노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감염병에서 강수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많이 고민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추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네,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윤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개별 평가 지표뿐 아니라 그 앞으로 좀 추가해야 되는 지표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토론자가 두 분이 남았는데 좀 정규 시간이 끝나고 축구로 말하면 이제 인조리 타임인 셈인데 저희가 좀 최대한 10분 정도를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토론자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5분 내에서 좀 토론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토론자는 그 손현진 교수님이신데 손현진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그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그다음에 한양대학에서 이제 의학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는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조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손현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보다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4개 영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거법이 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근거법이 되는 그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 기본으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하고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번째를 보면 기후변화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4가지 영역 모두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룹이 이제 취약한 그룹인지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좀 산출되고 평가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도 데이터의 어떤 제한 때문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많은 감시체계, 온열 감시체계든 감염병 감시체계든 이런 감시체계 안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좀 수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진에서도 혹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도 연구진에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가지 벡터본 디지즈하고 장관 감염증을 선정하셨는데 2가지는 적절하게 선정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벡터본 감염병의 경우는 계속 김종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모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있고 또 해석에도 또 제한점이 많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건강영향 평가 안에 틀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하고 국내 발생을 좀 분리하고 말라리아도 지역을 좀 분리해서 추세를 계속 모니터링 해가야 될 것 같고 이 틀 안에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자 수 이제 이 기후보건 영향평가 내용 방법에도 보면 대체적으로는 직접적 이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주요하게 포함을 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뿐만 아니라 매개체도 감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직접적인 자료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지표 틀 안에 매개체 감시 자료, 서식지라던가 밀도 같은 부분들도 포함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감염증 분석 자료는 네디스 자료 분석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은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숫자가 훨씬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전수 자료에 가깝기 때문에 더 정교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연도를 구분하지는 지금은 않으셨지만 뭐 연도별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지역별로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 온도 설정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현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토론자는 이제 이 기후 변화 보건 체계에 대해서 그 관장하고 계시는 이제 질병청 미래질병 대비과의 김종희 연구관님입니다. 김종희 연구관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보건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김종희 연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희입니다. 네, 먼저 이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은 이것이 대국민에게 이제는 다 공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로 기후의 기후로 인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최초의 이제 보고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번의 이제 저희가 연구 이제 용역을 하면서 교수님들을 뵙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 오늘 이제 학회에 와서 정리해 주시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선 많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을 맡아주시는 권호장 교수님과 세부 과제를 맡아주시는 네 분의 교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이 기후보건 영향 평가에 대해서 안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께서 토론에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이제 2차 이제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할 때에 아까 김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1차 결과 보고서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보고 우리가 2차 준비를 할 때 그 사이에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세부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최초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는 이제 적응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지금 각 부처별로 우리가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실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적응 대책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타겟을 잡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온이라든지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적응 대책이 또 그러니까 인터벤션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건강 영향 평가가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들이 4년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추가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이제 좋은 말씀들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최초인 만큼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분석이 된 자료는 저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이제 고생해서 분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희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포지움 하는 동안에 몇 분 교수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현순 교수님은 한파 건강 영향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체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능 질환을 한정하는데 이제 이런 걸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화민아 교수님은 이제 폭염과 한파가 각각 이제 기준 온도가 있는데 이런 감수성이 이제 인구 집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고려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혜관 교수님은 이제 한파의 어떤 영향이 좀 과소 추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좀 극한 기온의 정의를 좀 달리하면서 산출하고, 그다음에 일교차를 좀 감안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이 다르기 때문에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을 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기후보건 영향 체계 심포지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